네, 7, 8월 1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이러면 이제 약간 숨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불안도가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험생활 어떻게 보냈는지 같은 것들은 1월에 찍었고 올렸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7월 달에 나한테 부족한 게 대체 뭔가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빨리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나는 문법이 아직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명은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걸 내가 시험을 치는 데까지는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8월에 인강을 아예 돌려버린 거 그러니까 단기 특강으로 끝낼 수 있는 인강을 아예 돌려버렸다라는 얘기를 제 1월 달 특강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가 문법을 잡는 게 내가 덜 불안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어디가 좀 약한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디가 강한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도저도 아니다.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좀 모르겠다. 아니면 모든 게 다 약하고 강한 게 없다. 이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느 한 영역이라도 교육론이나 문학이나 문법이나 내가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전날에 술을 아무리 먹고 시험장에 가더라도 내가 풀 수 있게. 그 정도가 돼야 내가 진짜 그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교육론을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죠. 교육론을 나는 어쨌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론을 저는 6월에서 이제 7월 초까지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아예 끝냈다. 이제 더 이상 교육론은 거의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문법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약간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을 먼저 하나 빨리 7월이나 8월 초까지는 좀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되시면은 오셔서 외우세요. 오셔서 그냥 요 앉아가지고 지금 드리는 학습지를 그냥 지금 오늘 10페이지짜리 인쇄하라고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5, 6월반의 인쇄물이었습니다. 5, 6월반에서 나갔던 인쇄물이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이론을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럼 왜 자꾸 이론을 반복해서 보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는 있으시지만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학원 수강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혹시 국어과에 이 학생 통계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만큼 사교육을 듣고 있는가라는 거 통계를 선생님들 안 내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대체 얼마 정도 학원을 수강하고 있을까 이런 거 통계를 내봤었는데 실제로는 수험생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만 지금 사교육에 약간 몰입을 하고 있다, 매진을 하고 있다. 한 많이 보면은 뭐 단기 특강 듣는 것까지 해도 한 절반 정도. 이게 국어과 특성인 것 같아요. 너무 시험이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학원 수강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겠다. 그런데 학원을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럼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빨리 끝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짜리를 다음 주까지 끝낼 겁니다. 요걸 다음 주까지 끝내고 시간 계획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7, 8월에 시간 계획이 거의 동일하게 갈 건데 일단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은 제가 뭐 바로 냅다 시작하는 날도 있긴 하지만 주절주절 뭐라고 이제 그날 뭐 선생님들 컨디션 확인하거나 이제 막 뭐 이렇게 마음 다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긴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시 50분 정도까지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왜 이론 수업을 하냐면 요 이론을 오늘 내가 문제로 만들어 놨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부분을 내가 문제로 만들어 놨다 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오늘 오전에 2시간 듣는 거 안에서 시험이 나올 거다.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만 일단 열심히 이제 공부를 막 해놓으시면 돼요. 점심시간이든 언제든 막 보면서 내가 열심히 외우겠다. 아니면 이거 외에 뭐 개론서에 뭐가 더 있었는데 그걸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예측을 하시면서 공부를 막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변함없는 재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내가 풀 수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즐거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2시간 수업을 한 다음에 오전에 이제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는 뭐냐면은 제가 요런 걸 매일 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제가 문제를 A형이면은 12문제, B형이면은 11문제가 나와 있겠죠. 그렇게 이제 A형이든 B형이든 한 세트만 푸실 건데 거기에서 한 6개 정도의 지문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기입형은 무조건 예측을 해보실 거고 서술형은 그중에서 제가 몇 개 지문만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기입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디에 구멍을 뚫을 것 같다. 요 출제자는 어디에 구멍을 뚫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오후에 요게 똑같이 나오니까 기입형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내가 아까 봤을 때 무슨 단어였는데 이랬는데 요걸 읽었는데 오후에 못 풀겠다. 이러면 내가 기입형을 조금 더 출제자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그다음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문 일부만 드려요. 지문 일부만 드리면은 요 지문 갖고는 이걸 물어보지라고 하는 걸 이제 예측을 해보시고 이제 하실 수 있다면은 작성 방법까지 본인의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본인의 글로 작성 방법을 써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12시 전까지 마무리가 되시면은 마무리 되시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시부터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90분이죠. 그래서 1시부터 2시 반까지는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시간 재서 푸시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2시 50분부터 그래도 시험 풀었으니까 뭐 10분만 쉬고 이러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 20분 쉬고 2시 50분부터 저희가 4시 반이나 뭐 이렇게 2시 50분 맞죠? 2시 50분이나 4시 반이나 5시 요때까지 이제 저희가 해설을 하게 될 거예요. 빨리 끝나면 이제 1시간 정도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늦게 끝나면 한 4시 반, 5시 이렇게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저희가 8주 동안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런 시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좀 참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께서 사실 큰 소리를 내셔도 마이크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평소에 수업하시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손 들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 2월 때부터 수업 들으셨던 직강생분, 이제는 이제 인천에서 그냥 인강으로 듣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인강으로 듣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럼 이제 1월 달에는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거의 1대1 가배하듯이 막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문학사를 끝내고 이제 막 가셨어요. 그래서 질문 바로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를 진행을 하냐면 화법 부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화법 부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앞부분 이론. 무슨 얘기냐면은 뭐 화법의 본질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요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듣기와 관련된 부분, 듣기의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발표와 관련된 거, 의사소통 불안까지 지나서 발표와 관련된 거, 연설. 오늘은 담화 유형 중에서 뭐랑 뭐까지 다루냐면은 발표와 연설까지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나가냐면 6페이지까지 나가기는 할 거예요. 6페이지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보기는 할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화법 부분은 말하기와 듣기잖아요. 그럼 듣기와 말하기인데 원래는 이제 듣기와 말하기라고 하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듣기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교사가 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기를 먼저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고 교육과정에서도 듣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인쇄물에서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없냐면은 제가 지금 화법의 본질 그리고 특성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냈어요. 문제는 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안 넣었냐면은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출제가 거의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그냥 누르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본질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의 본질 특성. 본질과 특성을 구분을 해서 보통 다루는 교재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질이랑 특성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맘먹고 이제 설명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발화가 되고 사용이 될 때의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지는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냐면은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론서에서 보통 본질에는 이런 걸 다루고 특성에는 이런 걸 다루더라. 그냥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듣기 말하기의 본질과 특성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냐면 구두 언어적 속성. 오늘도 부러뜨렸다. 구두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때까지 구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이게 문어적 특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와 장문에서 문어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 성취기준상으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모르죠. 97년도 이렇게 내려가면 있었을 수도. 그런데 거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독작이라고 하는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 등장을 하게 돼요. 2022에서.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이 뭐냐면 문어적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좀 알아둬야 되겠다. 구두 언어의 특성과 문자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두 언어의 특성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일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회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뭐 없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휘발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기록 및 저장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녹화라든지 녹음이라고 하든지 이런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있는 그대로의 네이처 상태에서는 이게 녹음이나 녹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높냐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이 높은 거죠.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이 높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를 많이 다루지 못하냐면은 정보의 양이 적다. 정보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줘야 되고 지금 저도 이제 구두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하면서 계속 또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두 언어적 속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내용 연결 표현.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하는 담화 표지를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 언어적인 속성을 강조를 할 때 내용 연결 표현을 왜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사고를 하다 보면은 작업 기억 또는 작동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아주는 게 뭐다? 내용 연결 표현으로 계속해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수준일 수도 있지만 접속사나 이런 단어 수준 또는 지시어도 내용 연결 표현의 일부 담화 표지에 넣기는 해요. 내용 연결 표현이라기보다는 지시어 같은 경우에 담화 표지에 넣게 되죠. 이그저를 하게 될 경우에 뭐예요? 앞에 뭐가 나왔길래 이것을 이그저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용 연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문두에 보통 나와서 접속사든 단어 형태든 아니면은 문장 형태도 가능하죠. 이제까지 저희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뭐다?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두 언어적인 속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둬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듣기 말하기의 본질적 특성에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단어를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이 단어 이제 모르는 국교생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호 교섭성이죠. 근데 상호 교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비슷하게 볼 수는 있냐면 의미 구성 과정이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다가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의미 구성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상호 교섭성이라고 하는 것은 듣던 사람이 뭐가 되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 치열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약간 상호작용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티키타카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상호교섭성은 치열하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서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맞닿아서 만들어가는 속성을 훨씬 더 강조해주는 게 상호교섭성이거든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에서 특히 이 상호교섭성이 나옵니다. 독서나 장문을 생각해 보시면은 상호교섭성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교섭성이 또 잘 나오는 담화 유형이 어디냐면은 협상입니다. 협상. 그죠? 왜냐면은 협상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말하기를 조정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상호교섭성이 아주 강조가 되는 게 협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상호교섭성이고 그다음 이제 요 상호교섭성에서 관련이 되는데 상호교섭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 뭐냐면 관계적 속성입니다. 관계적 속성. 그러니까 관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담화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독서나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듣기 말하기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정보 전달의 목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설득이나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크게 봐서는 다 뭐로 보냐면은 관계적 목적을 지닌다. 요렇게 보통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다만 요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관계적인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관계적 속성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다소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좀 초점을 맞췄고 개인 내적인 어떤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다. 그런데 여기 독서랑 장문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의사소통이랑 다소 약간 듣기 말하기에서 바라보는 사회 의사소통의 측면은 장문이랑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문이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서랑 유사하다가 아니고 이제 장문이랑 유사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독서에서는 읽는 행위죠.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뭐로 보냐면은 필자와 독자 사이의 어떤 대화. 필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 그 다음에 과거의 문화와의 독자와의 대화. 그래서 이것이 전승되는 과정 또는 독자와 독자가 이 독서라고 하는 행위를 중간에 두고 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듣기 말하기와 특히 말하기겠죠. 말하기와 장문 같은 경우에는 표현 행위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만드느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뭔가를 말하고 내가 뭔가를 글을 쓰고 이렇게 했었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속성에 훨씬 강조점을 두고 있거든요. 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장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담화 유형이 뭐고 글 유형이 건의문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설득의 말하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출제되는 걸 보면은 발표는 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냐면 대학에 가면은 얘네가 발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뭘 지도를 잘해야 된다? 발표 지도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발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대학 가서 제일 많이 할 게 뭐니까? 발표.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설득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득의 말하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꼭 같이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읽을 때는 그래 사회적 담론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걸 써봐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내가 뭘 썼어야 됐더라? 사회적 의견? 사회적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상호교섭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상호교섭성을 써야지 상호작용을 썼을 때 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론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되지만 쪼잔하게 맘먹고 내면은 쪼잔하게 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만 뻥뻥 삐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영역이다. 그 다음 뭐냐면은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 요렇게 두 가지를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차원에서의 어떤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어떤 형성이라고 본다면은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방법 차원인 거죠. 형식과 방법.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발령을 받으셨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시겠지만 이제 좀 더 연륜이 생기시면 선생님 안녕 이렇게 하면은 자 다시 인사해 봅니다. 그게 바른 인사법이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인사 예절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초등학교 때 떼고 오셨어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죠. 혹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항상 대표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한국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들게 되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동양인들은 간접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론에 뭐가 나와요? 체면 위협 행위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선생님께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 정도 속성은 선생님께서 이 단어들을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담론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뭐 어떤 것들을 들고 있냐면은 침묵의 봄이라고 해서 생태학적으로 좀 경고를 하는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 환경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제가 든 게 아니라 교과서인가에 나와 있던 표현이에요. 교과서. 그래서 선생님들 그 국어교육론 기출된 거를 보면은 의외로 이거 교과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싶은 애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들도 심심하시면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교과서를 보고 이러실 건 아니고 심심하시고 지금 공부할 게 더 없다. 혹은 이제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쇄물에서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빠져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저히 출제 확률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빼고 수업 시간에 근데 이런 게 개론서에 있기는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필기하실 필요도 없는 수준이에요. 뭐냐면은 개론서에 수용과 생산 과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에 뭐가 있어요? 뭐 말하기, 계획하기, 그다음 뭐 내용 생성하기, 그다음에 뭐 내용 조직하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딱딱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어디서는 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그죠? 작문에서는 이게 5단계가 좀 끊어지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5단계를 끊어서 문제 내기에 좋은 건 어디다? 작문 쪽이 좋지 화법 쪽에서는 출제하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에서는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작문에서 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작문에서 알아두시고 그 내용을 화법에 적용하시면 좋은 게 뭐다? 생산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뭐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그렇죠?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그다음에 생산 과정으로서의 말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중에서는 뭐는 출제가 가능하다.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 부분은 출제가 가능하다.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이때까지 출제가 많이 됐던 거는 공감적 듣기 부분이에요. 출제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문항수만 따지면은 공감적 듣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도로 따지면은 뭐가 더 높냐면 그렇죠. 비판적 듣기 쪽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듣기 쪽을 좀 잘 봐주셔야 되고 그럼 뭐야 추론적 듣기는 뭐 출제도 안 되는 거야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요게 지금 5, 6월달 교재예요. 요게 5, 6월달 교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은 이때까지 기출됐던 거 통계치를 내 가지고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왼쪽에 표를 마련을 했었어요. 쓸 때 추론적 듣기가 출제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안 됐던 건 아닌데 약간 훅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훅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 비판적 듣기는 주로 어떻게 나와요? 비판적 듣기는 뭐 판단 준거를 제시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해봐라 라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공감적 듣기는 출제가 되는 게 뭐예요? 뻔하죠. 뭐 적극적 들어주기와 소극적 들어주기 방법 여기서 사용된 방법이 뭔지 그리고 얘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화법에서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화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육론에서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뭐냐 가장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애가 뭘 잘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잘못한 걸 교사가 찾아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 이렇게 써봐라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법에도 한 문제 뭐 장문에도 한 문제 독서에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영 과정으로서의 듣기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제일 아래쪽에 공감적 듣기를 제일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뭐 이 정도는 내가 다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요거 문제를 풀 거니까 한번 이론을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 입장에서 공감적 듣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분석적 듣기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포함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비판적 듣기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메시지 이면에 함축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위에 걸 갑자기 읽고 있었네요. 감정이 이입하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는 너 중심의 듣기이다. 일단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일체의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 부분이다. 상대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자신의 견해를 개입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들어주기에 있다.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의 변별점은 청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명시적인 언어로 피드백을 하는가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두고 있으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에서도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대사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적극적 들어주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는 없고 오로지 그 다음 말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질문이란 거죠. 그럼 얘는 소극적 들어주기로 봐야 되고 질문의 목적은 뭐다? 화맥 조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 들어주기의 질문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순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없었냐고? 그럼 다른 관점 뭐가 있는데? 라고 이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약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 질문은 뭐다? 이 질문은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적극적 들어주기는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사람 되어서 이 사람이 주로 주화자예요. 주화자가 자신의 문제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적극적 들어주기와 소극적 들어주기를 구별을 해주셔도 되겠죠. 소극적 들어주기에서도 언어적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특정 정보를 담고 있기보다는 그래 계속 얘기해봐. 그 다음 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간투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등 대화 흐름을 조절하거나 상대의 말하기를 촉진하는 단순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는 그 아래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축이에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축인데 집중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반언어 비언어로 드러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목소리를 반언어라기보다는 비언어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겠네요. 뭐 몸을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눈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집중하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하기 부분에서는 그 아래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거보다는 뭐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언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대가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낀 화자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격려하기이다. 그래서 격려하기에서의 질문은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거나 상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란 것에 유의한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봤을 때 뭐를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질문의 목적. 이 질문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요것의 목적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소극적 들어주기로 보셔야 되는 거고 질문의 목적이 여기서 다른 관점을 만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선생님들께서 이게 헷갈리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출제자는 그렇게 헷갈리게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왜 그렇게 안 내냐면은 나중에 욕먹기 싫으니까. 이게 답이 논란이 되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가장 명확한 걸 낼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뭐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관점 제시. 그죠? 새로운 관점 제시 또는 이제 요약 재진술 이런 부분이 주로 나오지 약간 아리까리하게 이게 소극적 들어주기로도 보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만한 것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적극적 들어주기 보겠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청자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극적 들어주기에서는 청자도 일부분 담화를 구성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고 반영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요약하기랑 반영하기가 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반영하기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약하기랑 반영하기에서는 이제 뭐 재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약하기랑 재진술이랑 차이가 뭔지 항상 헷갈려가지고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단언해 드릴 수 있고 어디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교육학책 보시면은 훨씬 자세한 예시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약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재진술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반영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진술과 반영하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텐데 해석하기, 재진술과 해석하기를 구별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교육학책 보면은 훨씬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예시로 든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사슴인 줄 알고 쏴 죽였는데 그 아버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뭐라고요? 아버지인 줄 알고 총을 쏘셨는데 아버지인 줄 알고 총을 쏘셨는데 사슴인 줄 알고 총을 쏘셨는데 아버지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멍을 때리다가 아버지인 줄 알고 총을 쏘는데 사슴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 끔찍한데요. 반대로 사슴인 줄 알고 총을 쏘셨는데 아버지였단 말씀이군요. 라고 하면은 뭐예요? 요거는 이거 확인하는 거고 재진술 해주는 거고 다른 건 뭐예요?
평소에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사슴을 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해석하기, 뭐 반영하기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예시로 들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 건너뛰고 반영하기를 보시면은 반영하기,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경우 요약하기와 같은 직접적 재진술이 가능한데 상대가 장황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재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 나의 말도 장황해지죠. 그럼 이제 요거를 재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차원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인 의미를 반영을 해줘야 되고 정서적인 차원에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캐치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불안은 아닐까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차원의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랑 적극적 들어주기는 당연히 오늘 출제가 하나는 되어 있겠죠. 요거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될까라고 하는 것만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질문이 다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추론적 듣기인데 위로 올라가셔서 추론적 듣기는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 부분이 이제 좀 출제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언어적 표현과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단서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표현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방법이다. 그래서 준언어, 비언어의 표현들은 언어적 표현의 보완, 대치,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완, 대치, 강조도 동그라미를 해보시면은 비언어의 역할, 반언어와 비언어의 역할이라고 했었을 때 보완, 대치, 그 다음에 강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세 개를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요. 보완, 대치, 강조. 그래서 요거는 좀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언어적 메시지 못지않게 이러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듣기를 수행해야 된다. 들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보들을 특정 구조나 틀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미처 언급되지 않은 가정이나 관련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추론적 듣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담화 방식, 그 다음에 담화 습관 이런 것들도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제대로 된 답을 주질 않아. 그럼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렇게 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소에는 어땠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는 답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따라 답을 유난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구찜 먹을래? 날이 좀 덥지 않니? 그러니까 아구찜 먹고 싶냐고. 오늘 배가 좀 아픈 느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평소에 약간 말아 먹을래? 이러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느껴야 돼요? 얘가 지금 이게 먹기 싫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적 듣기나 추론적 읽기에서는 선생님도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추론적 듣기나 추론적 읽기 두 개가 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차원에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을 단서로 하는가. 자, 모의고사에서도 요거 출제했었죠. 무엇을 단서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추론하는가. 무엇을 추론하는가.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무엇을 단서로 하고 무엇을 추론하는가. 요렇게 두 개만 제대로 정리가 되더라도 추론적 듣기는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단서로 하는가라고 하면은 일단은 청자나 독자의 배경 지식, 청자나 독자의 배경 지식을 단서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에서는 화법에서는 뭐도 단서로 해야 된다. 뭐도 단서로 해야 된다? 비언어, 준언어도 단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단서로 할 수 있냐면 상황 맥락.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서로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뭐에 대한 정보. 지금 대화 상대에 대한 정보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배경 지식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추론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추론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추론한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무엇을 추론해 내느냐라고 하면은 필자나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추론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략되거나
생략되거나 숨긴 내용 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추론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내용을 추론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과 의도를 추론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면 제가 생략되거나 숨긴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숨겼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인 회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숨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론적 듣기는 요거 중심으로만 좀 보시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적 듣기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추론적 듣기가. 대화에서도. 설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득이 되려면은 지금 토론이나 이런 데까지 넘어가야 되죠. 그 협상에선 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협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근원적 이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근원적 이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 이해에 닿기 위해서는 추론적 듣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출제가 될 내용에서는 어떤 게 좀 관련성이 높냐면은 대화 함축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협력의 원리를 어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대화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화 함축과 좀 관련지어서 추론적 듣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추론적 듣기가 좀 중요한 게 우리 애들한테 좀 중요하긴 해요. 애들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 그다음에 오늘 이 수업의 의도는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듣기입니다. 비판적 듣기 보시면은 청자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러니까 요게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사람을 비판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말이 옳아. 좋아. 이러면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오케이. 이 사람 말은 무조건 옳아. 이렇게 되면은 무지성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신의 입장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의 입장이 없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뭐부터 해야 된다? 비판적 듣기를 하려면은 자신의 입장 또는 평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 또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단순히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비판적이란 말은 무조건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듣는다는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은 이미 외우고 있는 단어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평가 기준의 대표적인 애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중에서 제가 그때 모의고사에 두 분 다 해설에 오셨으니까 제일 헷갈리는 건 뭐다? 타당성이 제일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다? 사회의 상식이나 도덕 윤리에 따져봤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내용상으로 요게 내용의 타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나 논리의 타당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된다? 주장과 근거가 맺고 있는 관계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방법적, 형식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신뢰성은 뭐랑 항상 관련이 된다? 출처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출처를 제시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만한가. 요것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공정성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첫 번째 관점이 공정한가.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 균형이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보에 왜곡이 없는가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요걸 기준으로 선생님들께서 공정성을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가지고 비판적 듣기를 시키는 이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어쨌든 본질적인 목적은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서 무지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출제표를 보시면은 지금 3개년 이내에 출제된 게 없어요. 출제되었다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보시면은 공감적 듣기가 가장 최근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비판적 듣기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공감적 듣기도 봐야 된다. 이런 얘는 나왔기 때문에 봐야 되고 얘는 안 나왔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거 참고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그 의외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화 공감적 듣기 이 부분이 지금 출제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췄었냐면 경률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거기 초점을 맞췄겠어요? 잘 틀리니까. 애들도 그 내신 내면은 다 틀려요. 다 틀린다기보다는 이거는 오바고 한 50%는 틀리는 느낌. 어떻게 내면요?
경률의 명칭을 써보라고 하면 다 틀려요. 경률의 명칭을 기입형으로 써보라고. 애들한테도 그 문제 내면은 애들도 많이 틀려요. 근데 누구도 많이 틀린다? 선생님들도 많이 틀린다. 거기 지금 요령의 경률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요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채점을 들어가면은, 만약에. 그 다음에 거기 관용의 경률 나와 있죠. 또 관어로 시작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살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령의 경률 써야 되는데 뭐를 써놓고, 관용의 경률 써놓고, 이런 거 뭐 비일비재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이 있잖아요. 항상 문제 낼 때는 그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용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한다? 요령의 경률을 화자의 입장에서 말한다거든요. 그럼 이런 근거를 들어줘요. 제시를 앞뒤로 해놔요. 제가 출제했던 방식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앞뒤에 어쨌든 이 괄호 안을 제한을 걸어주는 표현들이 앞뒤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일단 쓴 다음에 좀 우겨보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앞뒤에 나와 있는 그 근거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잘 읽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거기 보시면 협력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예의의 원리라고 해서 예의의 원리의 공손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체면과 체면 위협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체면 위협행위 나오면서 오프레코드 전략이 나와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상담 오셨던 분들이 자기 작년에 오프 더 레코드 써가지고 틀렸다. 여러 봤어요. 오프 더 레코드는 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요거는 엠바고 걸겠다. 엠바고 걸어달라. 이렇게 할 때 오프 더 레코드로 인터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기를 끄고 이런 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작업이거든요. 이제 오프 레코드라고 했어요. 맞다라고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협력의 원리, 예의 원리, 뭐 요거 외에도 또 다른 원리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순서교대의 원리. 요게 추가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순서교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요. 뭐냐면은 설명되어 있는 것들 개론서에서 읽어보시면은 네가 열심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 멈추고 그럼 이제 그 순서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순서교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직접적으로 다음 말할 사람을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뭘 서술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순서교대의 원리는. 그런데 그거는 있죠. 뭐냐면은 양의 경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그죠?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 순서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의 경로를 낮은 쪽으로 안 지키는 경우도 순서교대의 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을래? 이랬더니 글쎄 정보를 안 줘요. 계속 혹시 오늘 가고 싶은 데는 있어? 생각해 본 적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보를 계속 안 줘요. 그럼 이것도 머리 지키지 않는다? 적절하게 순서교대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협력의 원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 협력의 원리가 선생님들 개정된 개론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협력의 원리가 나온 게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을 먼저 만들고 대화 함축을 만든 게 아니라 대화 함축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니까 그라이스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너무나 대화가 안 이루어져야 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에 저렇게 대화가 이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뭐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협력의 원리에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더라도 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화를 할 때는 뭐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나와 지금 대화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어긴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함축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약간 반대기는 해요. 그래서 협력의 원리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양의 경률 보시면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잘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선생님들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양의 경률이라고 하면은 정보를 적게 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실제로는 양의 경률을 어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뭐예요? 너 어디 사니? 라고 했는데 주소를 갑자기 우리 은하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예요? 나 너한테 지금 내 주소 제대로 알려주기 싫은데?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해보는 게 뭐다? 대화 함축인 거고. 질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말을 말하지 마라. 적합한 근거가 부족한 말을 하지 마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의 경률을 어긴 경우도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너 지금 시험 범위 알아? 라고 했는데 알고 있으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애. 두 번째는 뭐예요? 제대로 모르면서 말하는 애. 너 시험 범위 어딘 줄 알아? 했더니 그거 1, 2, 3, 4단원이야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4단원만이야. 그러면은 너 아까 그때 왜 그랬어요? 나도 잘 몰랐지. 이러면 이제 질의 경률을 어겼다. 그래서 모르는데 말을 하는 자와 아는데 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성의 경률은 관련성 있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협력의 원리가 어겨져서 대화 함축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보통 관련성을 어긴 게 보통 제시가 돼요. 어떤 게 나와요? 엄마가 물어보죠. 너 시험 잘 쳤니? 이러면은 배고파요 엄마. 아니면 쉬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 시험 잘 쳤냐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엄마가 지금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는 거죠. 대화 함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태도의 경륜을 보면은 요거는 표현에 대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 이제 표현법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모호한 표현하지 마라. 애매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하지 마라. 간결하게 말해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 조리 있게 말해라라는 거죠. 근데 요 예시가 되게 독특했어요. 뭐냐면은 조리 있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개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의 순서를 고려했기 때문에. 근데 그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예요? 이분이 그 학교에서 약간 숙식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의 순서에 어긋났기 때문에 조리가 없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도 뭐에서 어긋난다? 조리가 있는 말하기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대화 함축.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경륜을 고의로 위반하여, 그러니까 고의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고의로 경륜을 위반했는데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 참여자가 협력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을 해야 된다. 그다음 대화 참여자가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유지해 주어 의미의 추론을 통한 대화의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추론적 듣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 이제 예의의 원리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예의의 원리 세 가지 전략은 첫 번째 강요하지 마라, 선택권을 줘라, 기분 좋게 하고 친절하라 해서 여기서 보통 예시로 드는 게 그 고슴도치 부분입니다. 서로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다 존중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독립성을 존중시켜 주는 것은 뭐냐,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선택권을 줘라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줘라. 그래서 질문 형태로 하지 명령문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어디가 출장률이 높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공손성의 원리가 출장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요령의 경륜의 짝은 관용의 경륜이죠. 그 다음에 칭찬의 경륜의 짝은 겸양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경우,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태를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을 상대 입장에서 보느냐, 상대에게 적용해서 보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칭찬의 경륜과 겸양의 경륜이 달라지죠. 근데 동일한 사태를 상대의 부담과 이익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서 얘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아저씨가 버스를 안 타고 계셔가지고 너무 느릿느릿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못 타고 있어요. 근데 버스라고 하면 뭐 기다려줄 테니까 안 되겠네요. 아저씨가 느릿느릿 하셔서 지하철 문이 닫히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놓치면 나는 이제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럼 이제 상대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아저씨 혹시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빨리 앞으로 가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요거를 놓치면은 너무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옆쪽으로 먼저 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느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할 수 있다 없다.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인 거죠. 자기가. 그래서 상대의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상대의 이익은 최대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 애들은 반대로 하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말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실제로 진짜 학교 가면 이제 뒷목을 잡는 경우가 나와요. 막 내가 한참 설명을 해 내가 나 질문을 해요.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한 거잖아. 그때 안 듣고 뭐 했어? 나도 지금 뭐예요? 그때 안 듣고 뭐 했어? 그래서 상대의 부담을 뭐 최대화 시켜준 거죠. 그럴 때 애도 막 쳐요. 선생님이 대충 설명하시니까 그렇죠. 설명도 그지같이 놓고 이러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서로 야 너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선생님들께서 학교 가서 시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떠올리세요. 내가 상대의 부담을 최대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칭찬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모님 얘기입니다. 사모님 얘기. 그래서 이렇게 요리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혹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칭찬할 게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막 친구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야, 내 여자친구 너무 예쁘지? 완전 미스 코리아 같지 않냐? 이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뭐를 지켰다? 칭찬의 경륜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나오는 거죠. 겸양의 경륜에서 항상 대표로 잡고 있는 사례는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부장님이 오셔서 막 칭찬을 해요. 너무 멋있어. 야근도 하면서 진짜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손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제가 우리 팀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예시를 들어요. 선생님들께서 그 예시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그 예시를 바꾼다 안 바꾼다?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꿔요. 어느 정도까지 정도 바꾸냐면은 바꿔봤자 어느 정도냐면은 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대리를 칭찬하는 사례였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냐면 축제를 앞두고 애가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었을 때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주중에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라든지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의 경륜, 그다음에 이제 공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읽어보면은 동의의 경륜은 인지적인 의견이고 공감의 경륜은 정서적인 감성의 공감을 해주는 거래요. 이게 실제로 개론서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만 본다? 동의의 경륜까지만 본다. 그래서 공감의 경륜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의 경륜 보시면은 상대와 자신의 차이를 최소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사는 뭐예요? 너의 의견도 너무 좋은 것 같아로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너의 의견도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건 어떨까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그 지문 보셨죠? 작년에 지문 아마 보셨을 텐데 뭐가 나왔었어요? 그 뭐 어디 강화도 가느냐 아니면 어디 가느냐 막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역사책에서 배운 걸로 우리가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해줘라. 거기도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너무 이동하기 힘들 것 같으니 그런데 강화도에도 뭐 동학인가 그랬어요. 그 유적지가 있대라고 하면서 거길 가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명령문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령문으로 하지 말고 질문 형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요게 뭐랑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체면 유지 전략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면 유지 전략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체면 유지 전략을 먼저 보고 위쪽에 적극적 체면이랑 소극적 체면을 볼 건데 작년에 이제 나왔던 거는 암시적으로 말하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암시적으로 말하기 썼어도 괜찮았대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프 레코드라고 썼으면 뭐 푹 안심하고 지냈겠죠. 그런데 이제 암시적으로 말하기도 괜찮았다. 근데 어디를 좀 먼저 보시냐면 적극적 예의를 갖춰 말한다 볼게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지의 전략을 사용하여 유대감과 소속감을 드러내는 게 적극적 예의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은 개론서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상대와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 표현하는 것을 피하기가 들어가요. 적극적 예의 전략에. 상대와 반대되는, 상대와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공통점 강조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방금 봤던 동의의 경륜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야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신은 그런데 그것과 다른 의견이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너의 의견도 참 좋지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기를 약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소극적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은 간접 대화 위주로 요청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혹은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말 사이에 주저하는 표현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소극적인 예의 전략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말줄임표나 뭐 이런 주저하는 간투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체면 유지 전략이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 레코드 전략이 암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주변 다리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올해 또 다시 오프 레코드 전략이 나오냐? 아니에요. 교육과정 평가원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작년에 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뒤통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올해는 다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을 조금 봐놓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예의 전략, 그다음에 소극적 예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1번이랑 5번은 출제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1번 보시면은 아예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자가 청자에 비해서 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압도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뭐냐면은 대화의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를 하면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사장님이
일개 사원인 나한테 와가지고 뭐 부탁을 하는 거야. 프로젝트 한번 맡아달라고. 근데 와가지고 자네 주말에 시간은 좀 있나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막 해요. 그거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효율적인 대화를 추구한다면은 그냥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체면 위협 행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뭐냐면은 관계성을 극도로 추구할 경우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혹시나 이 사람이랑 관계가 흩어질까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뭐는 안 좋아져요? 대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대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게 1번과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양극단에 있는 애들보다는 어디가 좀 출장률이 있다? 가운데 있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극적 예의 전략과 소극적 예의 전략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상대의 체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시한 예의 이론이 체면 위협행위고요. 체면 위협행위 중에서 적극적 체면은 화자 자신의 바람이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소극적 체면은 화자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체면행위. 그 다음에 소극적 체면이고 적극적 체면은 내가 수용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보통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적극적인 권리와 소극적 권리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출제된 거를 보시면은 공손성의 원리랑 그다음에 협력의 원리도 생각보다는 출제가 많이 됐죠. 근데 보시면은 최근 2014년 이후를 보시면은 공손성의 원리랑 이렇게 주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주로 뭐가 출제가 된다? 요 파트가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횟수상으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약간 4, 5년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살짝 누르고 갈 수는 있는데 또 버리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보기는 보자. 복습은 하자라는 겁니다. 자, 자아 개념과 자기 노출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연도상으로 저는 올해 요게 좀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연도상으로는 얘가 조금 높다. 그리고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 노출을 잘 못해요. 멀쩡하게 잘 못해요. 자, 자아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아 개념은 우선은 자아 개념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아 개념이다 보니까 어디에 존재하면 우리 내면에 존재해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데 얘가 본질적으로 타고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타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 나에 대한 형상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념의 어떤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아 개념과 부정적 자아 개념 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자아 개념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지는데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로 나누기도 하고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자아의 차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무엇을 먼저 노출할 거냐라고 하는 순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순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상인 거거든요. 나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예요. 그럼 요거는 노출의 폭이나 깊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요거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순환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환성.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가 출제가 됐을 때는 뭐랑 연결을 해야 되고 순환성과 연결을 하셔야 되고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게 개방 순서라든지 폭과 깊이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과 깊이를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죠. 사회적 침투 이론 부분을 제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당연히 개인적 자아를 나중에 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 자아를 노출할 정도면은 무슨 얘기든 깊이 있게 하겠지였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저도 옛날에 기간제 생활하고 막 이럴 때 학교에서 속상한 일 많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잖아요. 아유 제가 그냥 집에 내려와서 인고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한다 막 이렇게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얘기는 누구랑 한다?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같은 거를 다뤄줄 때 유용한 이론이 뭐다? 사회적 침투 이론이다.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공개를 할 수가 있다. 노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긍정적 자아 개념이랑 부정적 자아 개념 얘기를 했었고요. 그 아래에 나오면은 개인의 자아 개념은 여러 차원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품이나 성향과 관련된 자아 개념, 뭐 외모와 관련된 자아 개념 이런 식으로 풀어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개론서에. 그래서 참고로만 봐두세요. 우리 출제에는 항상 뭐가 출제가 된다? 긍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아 개념, 그 다음 개인적 자아, 그 다음에 사회적 자아 요거 정도만 출제가 좀 된다.
그다음에 자아 개념은 개인의 내부에 있는 것이지만 제가 밑줄 쳐놓은 것처럼 개인의 내부에서 자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서 들은 나와 관련된 메시지의 동그라미를 보시면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선생님한테 중요한 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느낌이죠. 애한테 그냥 지나가다가 쓱한 얘기로 이거 달라져요. 완전 여담이긴 하고 제가 완전 여담이고 5, 6월에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학교에 일하면서 학생들한테 뜬금없이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시면은 지금은 약간 웃어드리고 있잖아요. 약간 이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걸 처음 보셔서 그렇겠지만 제 수업을 아예 영상으로 보고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1, 2월 달에.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인지 몰랐다. 영상 봤었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섭고 깐깐징어 같고 막 이랬다. 근데 왔는데 잘 웃어주시고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낯설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한테 애들이 주는 스승의 날 편지는 다 그걸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지만 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완전 쫄았었지만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엔 좋은 분이다. 이런 걸로 이제 끝이 나서 항상 그래요. 거의 100통 받으면 100통이 그래요. 항상 시작은 똑같아. 무서운 분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냐면 자 뜬금없이 그런데 가끔 위로할 때가 있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애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잘하고 있어. 너 스스로 믿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애 말도 안 듣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애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묻고 한참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사연을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애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애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저도 걔를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이 24, 5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메일 온 거예요. 메일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사실은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선생님이 그 말 해주시고 집에 가서 너무 많이 울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결심을 한 게 걔가 화학을 되게 좋아하는 애였어요. 화학 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이 그때 갑자기 생겼대요. 교사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누군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걔가 진짜 교직을 했대요. 교직 이수를 했고 지금 교생 실습하는데 좀 힘들다. 그런데 자기가 교생 실습은 뭐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좀 힘들었는데 뭐 이 일 마무리되고 나면 답장을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랑 자기가 근데 화학 교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던 중에 또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관심이 가져서 조기 졸업을 미루고 이제 2학기까지 다녀볼 예정이다 막 이런 거를 진짜 뜬금없이 걔 19살에 졸업시키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걔 친구들이랑은 연락을 해도.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자 메시지. 아이가 그런 메시지 교사가 지나갈 때 툭 던지는 그런 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한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의 시작과 끝이 다 뭐다? 피드백이에요. 교육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피드백이다. 그런데 아무 피드백이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화법교육에서 교사는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선순환의 고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떠하다라는 식의 자아 개념을 규정하는 말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괜찮아. 이런 거. 아니면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유의미해. 이런 거. 그 순간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넌 나쁜 애야. 라거나 아니면 넌 성실한 애야. 이렇게 아이를 규정해버리는 말 있죠.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더라도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피드백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요거를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하고 일단 가벼운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그런데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욕을 좀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장할 거란 건 믿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옆에서 적어두셔야 되는 게 여기가 순환성입니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자 순환을 한다는 거죠. 애초에 첫 번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어떻게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그죠? 밝고 뭐 명랑하게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애는 부정적으로 대답도 조용히 끝까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의 피드백이 어때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더 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애한테 너 좀 너무 나대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애는 누구다?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이에게 북돋워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그 순환성의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자기 노출 보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 느낌과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인간관계의 발전은 서로에게 자아를 노출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서로 영향을 미친다.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위에는 순환성, 아래는 상호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관계가 형성된 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자기를 노출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출의 정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나랑 좀 더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정보를 노출을 하고 나랑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얕은 정보를 노출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가 공유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의사소통의 일반 규칙보다 이 규칙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규칙보다 개인화된 의사소통 규칙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사소통 규칙 면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쉬워지고 의사소통 규칙을 위배하는 범위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대화에 소모되는 인지적, 심리적 부담이 경감이 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소통 규칙이 많을수록 상대를 예측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더운데 이러면 냉면콜?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게 학교에서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나중에 발령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잘 알고 우리가 관계가 좋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시 오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거기에요. 의사소통 규칙을 위배하는 범위를 서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서로를 더욱 편하게 느끼게 되고 자기 노출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드러난다? 순환성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만남의 빈도보다 자신의 내면은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지와 관련된 자기 노출의 수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항상 예시로 드는 게 뭐다? 10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 이걸 항상 대조를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자기 노출의 차원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뒤에 잘 아시는 거 나올 겁니다. 그다음 사회적 침투 이론은 대인관계를 보상과 비용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 영향을 받는데 요건 중요하지 않고 친밀감의 수준을 의미하는 깊이와 대화는 화제의 수를 의미하는 폭의 두 차원에서 자기 노출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뭐만 봤는데 깊이만 봤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를 보겠다? 폭도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양파의 비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층과 외면층과 내면층, 중심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께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표면층, 외면층, 내면층, 중심층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요 표현이 기출에서 그대로 인용이 된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이 인용이 됐었냐면은 뭐 매우 사적이어서 주의를 요하는 정보 이런 것에 뭐 공포심이라든지 내면적인 불안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실제로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출제자들이 어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회적 침투 이론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 이거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베레이터나 아니면은 뭐 발달 단계 있죠. 이거 우리가 너무 억울했잖아요. 막 나왔을 때 아니 이거 지금 뭘 쓰라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기출 봤더니 뭐예요? 객관식 시절에 그게 단어가 살짝 언급이 돼 있었던 거. 여기 있었으니까 노출이 됐구나. 그럼 이제 사회적 침투 이론도 봐야 되는구나. 그럼 사안 친밀감의 수준, 대상에 따라 침투를 허용하는 깊이가 달라지는데 사안마다 상대에 따라 침투 허용 수준이 다른 현상에 대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다음에 조아리의 창은 솔직히 말하면 국어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학에서 출제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살짝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자기 노출은 상호작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상호성의 규범과 그다음에 경계관리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 경계관리 이론은 개인이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경계를 개방함으로써 뭐를 추구할 수도 있고 친밀감과 공유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경계를 폐쇄함으로써 자율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계는 누구의 마음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노출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새는 자꾸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걸 자꾸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기 노출과 관련해서 뭘 지도하실 건데요?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 초기에 해도 되는 질문과 안 되는 질문 그리고 관계 초기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회피하는 방법 현명한 답변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한테 알려줘야 얘가 나중에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의사소통 불안 장애와 말하기 불안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 형식이 바뀌면서 화법에서 몇 문제 정도 많아봤자 3문제
기입 2개가 나왔으면은 서술 하나까지 해서 3문제. 서술 2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나 이런 기본 이론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특별한 담화 유형에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자기 노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의사소통 불안이 나오거나 요거 2개 지금 저는 확률상으로 연도상이죠. 항상 통계학적인 연도상으로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교육과정 평가원 맘이니까. 의사소통 불안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불안은 공부를 하실 때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은 원인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원인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기출된 거 봤더니 원인에 좀 적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를 한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요. 약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객관식 시절이었거든요. 객관식 시절이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아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넣어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측면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불안 감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라고 애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애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안 되고 생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계적 둔감화나 실제 상황 노출법과 같은 정말 얘의 어떤 자율신경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좀 둔감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별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든지, 요거였어요. 이 생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애한테 선생님이 조언하는 게 그거였어요. 실제 상황 노출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 상황 노출법 얘기를 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걔 상황은 봤었을 때 체계적 둔감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맞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나는 반드시 이 발표를 성공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가 있죠. 아니면 나는 무조건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자기가 지금 연습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좀 잘 생각을 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식 전환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교육학에서 ABCD 기법 있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냐. 그럼 이제 논박을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고쳐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학 기법도 많이 가져오시면 좋아요. 특히 국어교육이 제가 학부 다닐 때도 그랬지만 교육학 기법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풍부한 수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수업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주변 선생님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교육학을 새까맣게 까먹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국어과는 특히 교육학을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의사소통 불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말하기 불안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불안할 때가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불안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개론서의 입장이 약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의사소통 불안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상황적인 불안이 있고 성향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럼 상황적인 불안은 보편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인데 요 상황적과 성향적 이런 것에 이제 개념어를 집어넣어 보라고 기입형을 낼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불안의 유형, 의사소통 불안의 유형을 봐야 되니까 상황적 불안, 그다음 성향적 불안 요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별표를 한번 볼게요. 교사는 의사소통 불안을 지도할 경우 상황적 불안과 성향적 불안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성향적 불안인 거예요. 애 성향 자체가 부정적인 자아 개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발표 자체가.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야. 애가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얘가 개선이 되냐면은 그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정적인 피드백이죠. 약간 넌 왜 이렇게 특이하게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애들은 해석도 부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너 지금 성향적으로 불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해가지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성향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불안의 원인과 대처 방안 보시면은 생리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율신경의 활성화가 생리적인 불안인 거고 인지적 불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인데 이 생리적인 측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사소통 불안에서 다룰 때는 뭐냐면은 이 생리적인 불안을 불안이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해버리면은 이 불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율신경계 차원뿐만이 아니라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차원의 어떤 불안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자율신경을 어떻게 해줘라? 무디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인식할 수 없는 차원으로 바꿔버려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디게 만드는 게 체계적 둔감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없는 차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더 이상 인식되지도 않을 차원인 거죠. 사실은 목적은 거의 동일해요. 목적은 동일한데 출제가 될 때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거의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서 또는 이제 뭐냐면은 계속해서 발표 장면을 상상해보게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체계적인 둔감화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제시를 해줘요.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들 갑자기 이제 발표 연습을 해야 되는데 2차 수업 실현으로 갑자기 제시를 한 거예요, 상황을. 그럼 갑자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이거 떨어지면 이제 당장 직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한 명의 친구를 두고 말하는 장면. 이제 두 번째는 한 5명 두고 말하는 장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반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교생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제시를 해줘요. 실제 상황 노출법은 뭐예요? 실제 발표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해 볼래?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실제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그 밑에 보시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안 감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대한, 발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인지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출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무조건 발표를 잘해야 돼. 이거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 상황은 잘 흘러가야만 돼. 이거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 쪽만 먼저 보시면은 특정 상황을 의식적으로 지각한 경우 발생하는 불안인데 의사소통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 요소로는 공식적인 분위기, 화자와 청자의 지위 차이, 화자에게 집중된 청자들의 관심, 낯선 청자들, 화자와 청자의 세대나 성별 차이, 주의 정도, 평가 여부, 과거 실패 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은 평가 여부와 과거 실패 경험 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여부랑 과거 실패 경험.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약간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고 살짝 흥분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서 학생한테 지도할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걸 쓰셔야 돼요. 그죠?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살짝 흥분되는데 라고 아이에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한다.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그 아래에 이제 말하기 상황 자체를 꺼리는 인식 개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에 의해 생각을 집중하거나 불안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서 그 불안이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식 전환은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자기 실현적 예언을 활용한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불안 감정에 대해서는 불안 심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된다인데 요 밑에 제가 자세히 써놓긴 했지만 뭐냐면은 결국에 이 불안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란 게 항상 이렇게 미칠 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감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불안 자체를 두렵고 당혹스러운 것보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는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표 아래 한 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말하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거나 말하기 기술 자체가 미흡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사소통 불안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생리적인 불안이나 인식적인 불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직에 나가보시면은 애들은 표 아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가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으니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된다. 라든지 자료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대처 방안이 출제가 좀 된 편이죠. 그래서 대처 방안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 대처 방안을 쓰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대처 방안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5페이지 발표 보겠습니다. 발표는 너무 쉽죠. 출제가 될 게 항상 출제가 된다. 지금부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게 담화 유형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출제가 될 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발표와 관련해서는 뭐가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발표? 청자 분석. 그죠? 발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청자 분석.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청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도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청자의 기본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본 입장이 중요한 쪽은 설득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나와 입장이 같으냐 다르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자 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담화 유형이 연설이 되죠. 다른 데서는 언급이 잘 안 되는데 발표와 연설에서만 청자 분석이 언급이 돼요. 그랬을 때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 발표를 주로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설득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연설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설은 보통 정보 전달 연설도 있고 설득 연설도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연설이라고 출제가 되면 보통 설득의 연설인 거고 발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보 전달의 발표를 전제로 해요. 정보 전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청자의 배경 지식과 지적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 배경 지식과 지적 수준. 그런데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양, 질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경 지식의 수준은. 그런데 지적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어휘를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적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도 요거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이거 얘기를 하면은 배경 지식이랑 지적 수준이랑 차이가 뭐예요? 저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청자 분석인데 요 청자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맥락에 속하기 때문에 맥락 분석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 맥락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뭐냐면은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맥락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발표 계획하기. 출제가 될 때도 다음 발표 계획이 잘 이제 실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표 계획하기입니다. 발표 계획하기. 발표 계획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발표를 계획했으면 우리가 그 내용 생성하는 단계를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계획을 했으면 두 번째는 내용을 생성하고 세 번째는 내용을 조직을 하고 네 번째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발표의 맥락 분석 나와 있죠. 그래서 발표를 맥락을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분석하느냐 목적과 청중과 장소를 분석한다. 이렇게 3P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청중과 장소를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표의 내용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표 내용 조직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발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표현 전략입니다. 표현 전략인데 저는 보통 어떻게 쪼개냐면은 첫 번째는 언어적인 표현 전략이고 두 번째는 비언어, 준언어 차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체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매체가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발표에 갖다 얹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쪼개서 보시자면은 언어를 먼저 보면은 언어는 뭐냐면은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이고 얘는 지금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 글 구조라고 하게 되면은 독서 차원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서 글 구조 이론은 독서에서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법과 어휘 사용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내용 연결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내용 연결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걸 연결을 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비언어, 준언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비언어와 준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청중의 주의 집중입니다. 청중을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은 대치, 강조,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언어, 준언어의 어떤 효과를 평가해보는 부분이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중의 주의 집중을 시킨다. 그래서 청중을 주의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내용 연결 표현이랑 그 다음에 비언어, 준언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체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매체 같은 경우에는 유형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으로 선생님 보셔야 되는 게 거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뭐냐면은 도표랑, 그 다음에 그래프랑, 그 다음에 사진, 영상, 그 다음에 실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거죠. 청중의 이해 보조. 뭐는 당연히 하고 주의 집중은 당연히 하겠죠. 그죠? 신기성 효과 때문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의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거기 정리도 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뭐에 맞춰서, 발표 대상에 맞춰서 적절한 매체 자료를 사용을 해야지, 내가 무조건 매체 자료를 사용한다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그 내용에 맞는 걸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매체 자료한테 과도하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발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애가 뭐냐면은 2022로 오면서 좀 강조가 됐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말하면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살짝 사라졌다가 2022에 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 부활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청중과의 상호작용, 청중과의 질의 응답 부분입니다. 과거 교육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 교육과정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듣기 교육과정에. 그때는 듣기 교육과정 따로, 말하기 교육과정 따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듣기 교육과정에 수업 대화를 열심히 듣고 이제 메모를 한다라든지, 수업 대화를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한다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를 나온다? 청중의 태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청중에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그럼 자, 청중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우리 연사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질문을 먼저 던져가지고 답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중에게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올해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뭐에만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할 것 같다?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이제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봐라. 인데, 요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뭐가 언급이 돼 있어서 살짝 독특하냐면은, 청중이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계획도 네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니, 제가 어제 진짜 양심적으로 이거 10페이지 꼼꼼하게 인쇄해서 읽으면서 오탈자 또 한 번 봤거든요. 지금 뭐야? 식나. 시간인데. 제가 이거 오탈자 나중에 제가 농담처럼 그때 5, 6월 달에 말한 게, 제자 한 명 불러가지고 하나 찾을 때마다 10원씩 줄 테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찾았는데. 선생님들 거기 표 안에 보시면 그래프 있죠. 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 차이도 아셔야 돼요. 언제 어떤 그래프를 쓴다까지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가 좀 주춤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다른 게 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토론이나 이런 거 내버리면 발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자, 연설 보겠습니다. 연설. 자, 연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신력 부분입니다. 연설은 성취 기준 자체에서도 공신력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설득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말하기의 한 형태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진실된 내용을 청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공적 대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연설은 연사의 일방적 정보 전달 행위로 보통 느껴요. 왜냐면 그냥 연설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청중과 함께 공통된 의미를 나눠가고 뭐가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상호교섭적인 의사소통 과정임을 이해해야 된다인데, 실제로 연설과 연결해서 상호교섭성을 출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개론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설의 구성 요소는 연사청중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제가 밑줄 쳐뒀다시피 메타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아래 보시면 사람들의 대화 속에 동일하게 발화한 언어적 표현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비언어적 표현, 즉 음성, 표정, 태도 등이 종합된 메시지의 의미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뭐냐면은 언어적 메시지에 비언어적, 준언어적 메시지가 결합된 형태, 통합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거 보시면 연설의 유형에는 정보 전달 연설과 설득 연설과 환담 연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환담 연설 생각보다 많이 다뤘어요. 뭐냐면 그 식사거든요, 이게. 식사가 이제 먹는 게 아니고 그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말하기 있죠. 그거를 이제 환담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설득 연설에만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자의 공신력 볼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취 기준은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과 함께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도 청중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효과적인 설득 전략임을 이해하고 연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는.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이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나 적극성과 자신감이 드러나는 태도 또한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침을 이해하고 다양한 설득 전략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5, 6월 달 선생님들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작성 방법에서 설득 전략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차원일 가능성이 높고 설득 방법을 제시해봐라 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표현 방법 있죠. 요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설명해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문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설득 전략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3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내야 되고 설득 방법이라고 나오면 이제 우리 지금부터 창작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화자의 공신력 차원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자의 공신력 신장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실게요. 타인의 소개, 철저한 준비, 공감대 형성,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전달, 무지에 대한 인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타인의 소개, 철저한 준비 요거 2개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6번째 무지에 대한 인정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생님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설 준비 과정은 선생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밑에 연설문 원고에는 연설의 내용을 모두 써 완성한 전문 원고와 표제어로 된 원고가 있다. 그래서 전문 원고와 표제어 원고가 있다. 요거 그때 살짝 나왔었죠.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줄 읽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랬더니 이제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설문의 원고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하여 짧고 간결하게 명료하면서도 생동감을 주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 원고는 일반적으로 전문 원고를 준비해서 연설하는 것이 보통인데 심리적으로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언제 더 불안해지겠어요? 자기가 읽다가 한 2줄 건너뛰었을 때. 그러면 갑자기 막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지금 글을 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화자가 자칫 원고만 보고 읽게 되면 단조로워지고 청중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약간 요약된 거를 갖고 오니까 선생님들한테 예시도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줄줄줄줄 읽고 있으면은 선생님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10시 50분에 오라고 하고 인쇄물을 미리 보내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원고를 쓸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다음 표제어 원고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위험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충할 수도 있는 유연성이 있어서 청중과의 소통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능숙한 화자들은 전문 원고보다는 표제어로 된 원고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표제어 원고의 단점도 있기는 해요. 단점도 있는 게 너무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이게 연설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존재는 합니다. 자, 좋은 연설은 남다른 연습과 훈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제 연습을 해야 할 장소에서 연습하거나 예행 연습 과정을 촬영한 다음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습을 반복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저는 연설 원고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중 분석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럼 너 연습을 많이 해봤니? 실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연습을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조언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설의 표현 및 전달 방법은 일반적인 어떤 말하기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요거 하나씩 받으시고 뒤에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냥 미리 드릴게요. 저랑 기입형 읽기 자료 1번이랑 서술형 읽기 자료 1번 을 저랑 같이 보시고 나머지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11시부터 해결을 하시고 식사를 하러 가시게 될 거예요. 자, 성명만 써주시면 되고 답안지 수업 활용 동의는 이게 선생님들 오늘 답안지 뒤에 문제 푸신 다음에 그 답안지도 저한테 좀 봐달라고 제출하고 가실 거잖아요. 제출 원하시면 하시고 가실 텐데 그랬을 때 혹시나 선생님 답안을 다음 수업에 활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성함은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 칠 거예요. 선생님의 글씨체도 보존을 해서 타이핑 쳐가지고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답안지 수업 활용을 동의하시면 는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매주 이거 한 번씩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요것도 제출하실 거예요. 요거는 저에게 아예 12시에 제출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피드백해서 드릴게요. 자, 기입형 읽기 자료 볼게요. 1번. 다음 자료를 읽고 기입형 빈칸으로 예상되는 두 곳을 두 곳이 넘으셔도 돼요. 내가 보기엔 이거 두 곳 넘는다. 이러면 이제 무조건 막 해야 되는데 최대한 두 곳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광펜 표시 또는 밑줄 표시한 다음 그 이유를 서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본문을.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의견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한다. 개인의 말이라도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 확산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외과 의사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열악한 의료 현실을 꾸준히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자 국민들이 이에 공감한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권역 외상센터 개선 정책 등을 이끌어낸 것은 사회적 담론 형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 다음 개인마다 고유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듯 공동체에도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한 소통 양식이 있는데 이를 공동체 의사소통 문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의사소통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규범, 간섭에 의해 형성되지만 특정 의사소통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대와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디에 우리가 기입형을 내면 좋겠습니까? 사회적 담론. 사회적 담론에 뚫겠다. 선생님께서는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와 사회적 담론. 그러면 이제 그 두 곳을 왜 밑줄 치거나 기입형으로 뚫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를 아래다가 설명을 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 이유를 이제 보고 요 생각도 맞으시겠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제가 어떻게 서술할지를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글쓰기 불안을 겪으시면 안 되니까. 출제된 적 있죠. 장문 불안 출제된 적 있죠. 보시면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랑 사회적 담론에 빈칸을 뚫을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는 제가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뚫겠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는 이 글의 중심 표현인 무엇과 무엇의 상위어다.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의사소통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다. 표현이므로 중요도가 더 높다. 이러면 지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빈칸을 뚫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한대요. 이유가 설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회적 담론에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담론은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예시도 나와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예시로 구체화가 되어 있으며, 일반적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적기가 어려워.
정확하게 적기가 어려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변별을 목적으로 하는 기입형에 적합하다. 기입형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문제 더. 그래서 기입형은 매번 제가 이걸 다 문제를 다 드리고 어디에서 기입형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여쭤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사실은 기입형이 훨씬 더 변별 목적이 훨씬 더 커요. 서술형보다. 왜냐면 서술형은 좀 잘 써내잖아요. 다 잘 지어내시잖아요. 근데 기입형은 이게 맞다 틀리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더 훨씬 더 변별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핵심어인데 잘 못 쓸 것 같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표시를 해놓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기입형 잘 읽기 자료 2번도 선생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넘어오셔서 2페이지에 서술형 읽기 자료 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출제 가능 요소를 예측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부분에 정말 작성 방법처럼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밑에 칸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거랑 이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각각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조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가 되진 않잖아요. 요 내용과 요 내용 다른 내용을 서로 다루죠.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지금 그 대사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가 출제될 것 같네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일단 쳐보실게요.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은 참 특별했어. 혜민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결국엔 대학에 다니셨단 게 놀라웠어. 민수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민 병찬아 너도 좋았어? 병찬 글쎄 나는 그렇게 썩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 혜민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찬 나는 뭐랄까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민수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민 왜 그렇게 심각해? 병찬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병찬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고민이 많아. 잠도 잘 오지 않고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민수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병찬 민수 네 말을 듣고 보니 나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마침 다음 주부터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 특강이 있다고 하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조언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를 가지고 뭘 출제를 할 거냐? 추론적 듣기? 아니죠. 대화함축?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아개념과 자아노출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의사소통 불안?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떠오르는 거는 공감적 듣기에 어떤 거? 방법. 적극적 들어주기와 소극적 들어주기를 지금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눈에 띄는 여기는 진짜 무조건 밑줄 치고 할 것 같다. 출제할 것 같다 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심각해? 너 혼자서 왜 그렇게 심각하냐라고 이제 무슨 듣기를 하고 있는? 갑자기 판단하는 느낌, 분석적 듣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다음 선생님께서는 그 바로 위에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진술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자기가 해석한 경우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밑에 제가 이제 서술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나오기는 해야 돼요. 자, 공감적 듣기에서 여기서 작성 방법은 두 개를 제시를 하잖아요. 보통. 그럼 두 가지 물을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엮이는 애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드러난 애를 찾거나.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활용을 하자면은 어디? 혜민의 왜 그렇게 심각해? 병찬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거기다 밑줄을 친 다음에 화살표를 내리는 거죠. 첫 번째 조건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까? 밑줄 친 A든 기억이든 밑줄 친 A에서 혜민에게 부족한 점을 분석한 뒤 교사가 지도할 내용을 서술할 것. 이렇게 작성 방법이 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출제 가능 요소를 예측해서 작성 방법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 밑줄을 일단 치고 A든 기억이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밑줄 친 A에서 혜민에게 부족한 점을 분석한 뒤 교사가 지도할 내용을 서술할 것. 요렇게 되면은 이제 작성 조건 하나죠. 그럼 이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네요. 그럼 이제 뭐냐면은 잘하고 있는 데를 또 찾아가지고 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너는 할머님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내가 출제를 할 거다. 그럼 또 밑줄을 쳐야 되죠. 그런 다음에 A든 기억이든 니은이든 뭐 하신 다음에 밑줄 친 뭐 A에서 민수가 사용하고 있는 적극적 들어주기의 방법을 쓴 뒤 뭐 추가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사용한 방법까지는 어떻게 언급이 되는데 뭔가 이게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지금 뭐처럼 느껴진다? 내용이 좀 풍부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어디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 아래쪽에 민수의 발언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출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서술형으로 충분히 부렸을 수 있는 게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찾아봐 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민수의 아래쪽 볼게요.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냐면 민수의 위에 거,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이거랑 민수의 아래 거를 묶은 다음에 두 개를 밑줄을 쳐가지고 A, B 이렇게 똑같이 알파벳으로 묶으신 다음에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죠?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쓴 다음에 두 발화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할 것.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듣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에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도까지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방법만 쓰는 것과 의도까지 쓰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술형을 하려면 방법만 쓰는 것에서는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도까지 써주는 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작성 방법을 서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좀 조화롭게 잘 잡으신 게 선생님께서는 혜민이 잘못하고 있는 걸 잡아주셨고 선생님은 이제 민수라고 하는 다른 인물의 잘하는 부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제를 할 때 한 인물한테 몰빵으로 막 이렇게 되진 않고 여러 인물이 나왔다 이러면 한 인물에 한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잘한 거 하나 지적 지도해봐라. 잘한 거 하나를 지적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거 하나 지적 지도해봐라. 그다음에 잘한 거 하나 체크하고 여기에 좀 추가로 서술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예시를 들어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추가 예시를 들어줄 것, 뭐 이런 것들도 작성 방법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왜 하느냐? 이거 8주하고 나면 선생님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작성 방법 분석하시는 게 달라질 거고, 일단 본문 읽으시는 게 달라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가 8주간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작성 방법을 본인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후에 문제 풀 때 이 지문이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예측한 거랑 비슷하네? 아니면 내가 요거는 놓쳤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도 첨삭을 하면서 선생님 요 작성 방법은 내용은 맞았는데 서술이 이렇게 바뀌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걸 제가 써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이 기평 빈칸 서술형 작성 방법 예삭지 다른 문제들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일찍 제출하시면은 뭐 어디 스테이크라도 썰러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고 느리게 제출하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떨려서 12시 넘어서 제출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본인 점심시간을 약간 깎고 내가 좀 더 천천히 작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저희 11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시작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엔 쉬세요, 선생님. 아시겠죠?